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필려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필려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 123 신촌동 시의원 김필려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론 집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가지의 질문 꼭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시장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집행부에 정책 제안과 개선을 요청하는 취지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배가 부르면 많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저도 질문을 부드럽게 드릴 테니까 시장님께서도 부드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요즘 출산율 저하가 아주 심각합니다. 스웨덴 세데르턴 대학의 최연혁 정치학 교수는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추락한 것은 준전시 상황이라는 의미라고 진단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79.8%로 세계 최고 수준인 스웨덴의 2018년도 출산율이 1.76명인데 반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고작 41.8%이며 출산율은 OECD 최저인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혹시 일주일 전에 중앙일보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스웨덴 여성 10명 중 8명이 일하는데 한국보다 출산율이 2배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혹시 보셨나요? 네. 아유, 바쁘신 와중에 그 보도를 보셨어요? 네. 사실은 스웨덴 환경과 우리나라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스웨덴이나 특히 프랑스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좀 특이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보니까 혼외자도 인정하는 그 나라기 때문에 생각보다 혼외자의 비율이 더 높더군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용감한 정치인이 뭔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어떤 하나의 어젠다를 가지고 이슈를 좀 이슈화시켜야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보도의 주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양성 평등 천국인 스웨덴 여성들은 워라밸을 누리면서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2배로 육아와 가사를 부부가 철저히 분담하고 정부의 촘촘한 복지 정책과 인프라 형성으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국민들이 매긴 양성평등 점수는 스웨덴이 70 내지 78점인데 반해서 한국은 15 내지 30점이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 안대성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어린이집, 교육 등 인프라를 갖추는 데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외국 사례를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배워서 가감하게 실천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님도 이 점엔 동의하시죠? 예, 적극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출산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의 출산율은 현재 몇 명인가요? 예, 아마 거의 전국 출산율과 거의 비대동소이합니다. 2017년에 0.98명이고요. 네. 아직 2018년 통계 자료가 6월 말쯤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 출산율도 0.98명인데 네.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만든 이제 제7기 지역 의료 보험 계획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우리가 학교 출산율이 1.143명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들어서 0.985명으로 떨어졌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출산 정책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을 제고율을 신장하는데 우리가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단순히 출산비 장려금을 주는 문제가 아니고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게 우선 선결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정보고에 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직자부터 어려울 때 좀 앞장서고 또 24시간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그리고 초등 돌봄 교실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종일 돌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선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안양시에서 우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계획하고 계신데요.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사업 중인 그 한방 난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플레이에서 보시다시피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도 이 사업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사실은 잘 된다기보다는 이게 그동안에는 이제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이 거의 좀 생생내기랄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했어야 되는데, 또 단절된 면도 있구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임 부부지요, 여성에 대한 문제뿐이 아니고, 남성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함께 우리가 케어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의 그 생각에 굉장히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난임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절실하게 기다리지만 출산이 어려운 부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대상으로 임신 성공률과 또 임신 지속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미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 한방 난임 사업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는 아직까지는 남성에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남성에게도 치료를 시작했고요. 아마 의외로 남성들도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신되지 않으면서 정액 검사상 정충 생산이 감소되거나 비정상적인 정액 등으로 인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단서를 받은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시도 장차 그 남성에게도 이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미 우리 조례에도 아마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만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우리가 난임 부부의 그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또 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지원 정책에 이제 동의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연관된 보건소 문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그 보건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무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데 시장님도 익히 알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 대단히 좀 낮은 비율이다라고 생각해서 의외로 공무직들이 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생각합니다만은 업무 특성상 그렇다는 얘기도 보고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일반직들, 보건직들이 정말 자기의 적성에 따라 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또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시장님도 아마 그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미리 앞질러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인근 지자체 보건소별 인력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안양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음 장면 한번 여기 이제 올 2월 달에 업무 보고 받은 그 보건소의 인력 현황 자료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좀 부족하고요. 또 일반직보다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와 공무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추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시간 선택제 임기제와 공무직 운영에 있어서의 업무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거의 일은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책임이나 권한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조금 애매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직이나 시간 선택제 임기제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관리팀의 조직 진단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이런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뭐 없겠는지 제가 좀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혹시 우리 부시장님께서 저술하신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은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예, 네. 예. 아주 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부시장님께서 그런 아주 명절을 쓰셨는데요. 저도 그걸 읽어보면서 공무원들은 이제 일이 힘들거나 포화 상태에 이르면 항상 인원 부족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집 분리기가 이제 가장 먼저 또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하면서도 그 생각을 물론 해봅니다만은 사실은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삶이라는 것은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와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량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그 보건소에서 신규 사업을 해야 될 때는 항상 공무직 형태로만 직원이 충원되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어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선택제 임기제와 공무직에 있어서의 업무 한계가 뭐 예산을 다루거나 아니면은 행정처분을 내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한계가 있고요. 또 어쩌면 업무 수행의 비효율성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 직원이라든지 충원하는 데 있어서 일반직 충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마 점차적으로 우리가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금년 때 우선 20여 명의 보건소 정규직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보니까요. 치매 안심센터 기준 인력이 24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치매 인력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전원이 공무직입니다. 또 이 계획서에 보면요. 보건소 사업 중에 중요도를 묻는 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83.8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염병 관리자가요. 최소한 3명 정도는 배치되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별로 1명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점도 정말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이제 보여지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인력 확충 시 정규직 인력 보충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은 그 치매 업무팀이라고 하는 이 치매 업무팀이 신설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예, 적절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관리팀의 조직 진단을 좀 해서 정말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전문성을 갖췄던 이런 공직자가 그 업무에 담당할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받는 환경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많은 관계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안양시의 향토 민속 자료 지정 등록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라져가는 향토의 각종 역사 유물과 민속 생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향토 민속 자료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도 향토 민속 자료 전시관이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우리 안양에도 몇 가지의 평촌 지성묘라든지 몇 개의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사실은 민속문화재가 지정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전시 공간이라든지 또 박물관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 민속문화재로 또 유형문화재 지정된 바가 민속문화재요 지정된 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비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안양에는 이제 향토 민속 자료 전시관이 없습니다. 근데 더 상위에 안양 박물관이 있으니까 그 박물관 내에 이 향토 민속 자료를 전시하는 그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굳이 향토 민속 자료 전시관은 필요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 또는 비지정해서 등록 관리하는 그런 향토 민속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 민속문화재의 정의인데요.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간습,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한국 민족의 기본적인 생활 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것을 가리킨다라고 문화재법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민속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이런 생활 문화와 관련된 민속 자료가 우리 안양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발공원에 있는 연자방아라든지 또 지성묘라든지 그리고 또 안양사의 부도, 삼막사 삼기지, 삼막사의 감로정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존에 가치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 사진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안말 어린이 공원의 연자방아 윗돌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우리 시의 도움으로 이렇게 재현 설치된 사진인데요. 혹시 시장님 안말 어린이 공원에 가보셨어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예. 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입구에 놓여져 있던 상태로 그 연자방아 윗돌이 저 상태로 수십 년 동안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의 도움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래도 귀한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연자방아의 내력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자방아 모습은 약 15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답변서에는 140년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 안양문화원에서 발간한 안양집성촌 자료집이 10년 전에 발견됐기 때문이고요. 이 연자방아는 한평이씨 가문에서 운영하던 방앗간의 연자방아 윗돌로 호계 이동에 정착한 후 현재 8대째 살고 계신 한평이씨 가문이 150년 전부터 연자방아로 도정을 해오다가 해방 후 기계화 문명이 들어오자 원동기식 방앗간으로 또 전기가 들어오자 자동화식 정미소로 바꾸어 운영을 해왔고 1973년도에 안양시가 승격되자 도시계획 구획 정리가 이루어졌고 그때 방앗간터는 사라지고 현재 안말 어린이 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앗간 앞은 우물이 있어서 동네 안양인들이 대화장사와 소통의 장인, 마을 강장 역할을 했던 곳으로 동네 원주민들의 소중한 기억과 스토리가 있는 곳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재현 설치된 후에 동네 원주민들께서 이렇게 고사상을 차려놓고 예를 갖출 정도로 동네 원주민들의 애정이 각별하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후손이신 그 어르신께서 작고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잠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이 모습을 보시고는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연자방아라고 재현될 거를 기대하신 모습은 그 표지판에 나와 있는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붕도 있고 또 소가 이 연자방아 윗돌을 메고 있는 모습 사진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점을 좀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 연자방앗간은 어쨌든 우리 기한 곡식을 도정하는 곳이니까 비나 눈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지붕을 씌우는 것인데요. 물론 저 상태로까지 재현해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만은 향후에 그 연자방아 그 위에다가 지붕을 좀 씌워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글쎄요. 지역 주민들의 풍속이나 생활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좀 자문을 또 현장 조사를 거쳐서요. 저희가 검토한 후에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 심의를 좀 저희가 상정하고 잘 되게 되면 향토문화재 지정 여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런 안에 대해서도 소중한 관리 유지 또 보존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문화재까지는 아니더라도 흩어져 있는 향토 민속 자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체계적으로 분류 지정한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향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지정까지 아니더라도 향토 민속 자료로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지정한 후에 관리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님, 자유총연맹이 언제 설립되었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오래졌죠. 이게 1954년에 아시아민족 방공연맹으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대단히 오래된 단체이고 또 한국자유총연맹이라고 바뀐 것은 89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30년쯤 됐네요. 그러니까. 네. 최초 설립된 지 이미 이제 65년이라는 아주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 법정 단체입니다. 이 자유총연맹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관 그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 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 각국과의 유대를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기대 효과는 국민들의 국가 안보에 대한 그 의식을 고취시킨다거나 또는 민주 시민 교육을 함양시킨다거나 또는 민과 관과 군과 경과의 어떤 상호 유기적인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보다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 기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설립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입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회원의 결속을 다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며 안보의식 고취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자유총연맹의 안양지회 회원수는 현재 몇 명입니까? 글쎄요, 제가 이 여기 회원수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회원수가요. 박현수에. 예. 이 보니까 5,5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지 아마 모르셨죠? 휴면하고 있는 회원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보다도 휴면 회원들이 꽤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지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예. 6,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가 아닌가 싶고요. 각 동 지회가 18개 동의 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조직이고 단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들은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동 분회가 18개, 31개 중에서 18개, 36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기타 회원이 5,100명이에요. 네. 연맹에 동참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등록 회원이라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조목조목 안 따져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활동 회원들은 그리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은 현재 활동하는 회원이든 아니면 저걸만 갖고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자유총연맹의 정신과 또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회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분들의 또 애정과 관심은 각별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직에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제가 질문하는 그 의도를 아실 텐데요. 올해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 5,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자유총연맹의 운영비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이걸 빼고 나면은 사업 보조금이 1,43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3,75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보조금 심의 자료 결과를 보면은 본예산 심의 부결이 6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6건 중에서 2건이 바로 자유총연맹의 보조금 신청 사업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됐는데요. 굉장히 자유총연맹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끈기를 꺾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도 보시기에 그러시죠? 답변을 할까요? 지금 간단하게 하시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반공 이데올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 전체 3분의 1 말씀하시는데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만은요. 그 내용 또한 굉장히 중복된 게 많습니다. 최근에 바르게 살기에서도 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민주평통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자유총연맹의 그동안의 어떤 그 사업 보조금 내용 중에서 상당수가 정말 일반 많은 회원들,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 친목을 위한 그런 모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아쉽게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작년도에 백령도 안보 체험 다녀온 데는 자유총연맹 회원만 간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기 회원도 가고 새마을 회원들도 같이 신청자를 모집해서 갔고요. 그거는 뭐 자총에 국한된 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16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이제 민주평통과 자유총연맹의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비교해서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구태의연한 안보라는 그런 제목이 들어있는 사업이라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민주평통에도 안보, 통일안보 현장 견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같은 맥락으로 또 자문위원 통일 현장 탐방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그 사업이 차이점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과장님께서 이 작년도에 사업이 심의할 때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셨지만 그 자총 사업과 관련해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제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수립 시 현 정세를 고려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현 정세라는 것은 남북 대화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종전선언도 추진 중인 것으로 또 알고 있었고요. 또 남북 평화무드가 형성되고 있는데 안보를 강조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안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들었고요. 시장님도 이 안보라는 글자 때문에 아니면 이 안보가 가진 의미 때문에 아닙니다. 안보 중요하지요. 안보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보를 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의원님께서 자유총연맹과 민주평통의 보조금 지원 사업 내용을 보셨죠? 보이면 결코 자유총연맹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도요. 2017년에 자유총연 8,800, 민통 4,500, 2018년에 9,500 자유총연맹이요. 그리고 민주평통 5,200, 2019년에 자유총연맹 5,800, 그리고 민주평통 4,800으로요. 그렇게 서로 비교하시면은 네.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115명입니다. 그 전체 회원을 또 시민 대상으로 하는 그 안보 현장 견학은요. 안양 시민 중에서 중고등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범위가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은 민주평통에서 그대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이게 아마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시장님 이번에 제1차 추경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아마 바르게 살기는 독도 탐방하는 것으로서 아마 의견을 올렸는 것 같은데요.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유총연맹의 그 추경 편성 사업은 아예 상정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타 지자체의 선진 사업을 벤치마킹한 후 사업을 발굴하여 재제출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2019년도 타 지자체의 사업에 대해서 특히 안보자가 들어간 사업을 쭉 뽑아봤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안보 현장 견학과 또 토론과 또 시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도 이 자유총연맹의 설립 목적에 맞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 안보 관련된 사업들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만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바꿔라,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모양입니다. 자유총연맹에서 그래서 아마 추경 예산안에서는 제목을 바꿔서 아마 사업을 올린 것 같은데요. 제목만 바꿔오면 뭐하냐, 이렇게 해서 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추구하신 시장님, 적어도 5,507명은 2019년도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중요한 목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자유총연맹의 정체성과 존립 목적에 큰 혼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거나 하는 것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안보와 평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나라 사랑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까요? 네, 짧게 해주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평통의 통일안보 현장 견학은 자라난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군부대를 방문하고요. 또 남북 상황을 점검하고 각자 생각한 바를 통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굉장히 목적이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 해설과 인솔 교사가 함께 분단의 아픔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의견을 아마 그런 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러면 있었고요. 시장님, 민주평통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자, 제가 답변도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유총연맹의 안보 현장 견학이나 백령도 안보 체험은요, 일부 시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시 그 말씀드리면 한 명당에 들어가는 돈이요 너무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한 비용이 전 시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이 특정 사람들에게 돈이 벌써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요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자유총연맹에서 한 목적적인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세부적인 검토해 주시고요. 그 원래 민주평통의 설립 목적은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총연맹도 안보 현장 견학 중에는 초중고등학생 또 일반인들,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수립할 때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반듯하게 정말 다수의 시민들, 이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영역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 남은 질문 꼭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요즘 쓰레기 문제 심각합니다. 또 더군다나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왼쪽에 위에 사진은 의성군 단밀면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의 쓰레기 산입니다. 저곳에 17만 3천 톤의 거대한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는 모습을 CNN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밑에 거는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베트남 수출용으로 쌓여 있는 쓰레기 모습입니다. 중국 수출 루트가 막히자 아마 필리핀과 태국으로 혼합 쓰레기를 플라스틱 쓰레기로 위장해서 수출했는데요. 다시 반송되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굉장히 큰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보여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kg이라고 하는데요. CN에서는 132kg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계 1위의 플라스틱 소비 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근본 원인이 지나친 소비에 기인한다고 해서 기업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포장재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며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 동반을 요구하라고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동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봤습니다. 이게 대단히 아주 우리가 당면 과제로 해결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편의성만 따질 게 문제가 아니고 실용성을 따져서 네네. 좀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데 전 시민적으로 범시민적으로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한 폐기물은 박달돈 적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 관여하지 않고 공동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역업체가 자체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자체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11개 그게 업체가 아니라 계약에 대해서. 예, 하고 있고요. 예, 계약에 대해서 보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재활용품 입찰 공고 시에 제출해낸 서류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 공동주택과 자체 계약을 하는 용역업체가 시에 등록되는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수거해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많은 공동주택에서 자체 계약해서 처리하는 데에서는 어떤 기준도 없고 가이드라인이 없고 또 우리 시에서 등록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재활용 업체가 그 공동주택하고 계약을 할 때는 대부분 그 입찰 가격에 의해서 결정하는데요. 사실은 입찰 가격을 높게 쓸 수밖에 없는 선별장을 갖추고 전 품목 수거하는 재활용 업체는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80%가 하청을 받아서 원청을 받아서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그렇게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선별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이 재활용 업체와 계약할 때는 선별장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도록 그런 지도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동원 제출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드셔가지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해서 시에 등록한 업체만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작년에도 연초지요. 작년 연초에도 쓰레기 대란이 재활용 대란했을 때 원주에 있는 업체가 이게 입찰을 참여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간 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오래 했던 것은 평택에 있는 업체가 이게 계약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요. 그 업체는 아주 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예. 공정 자체를 제가 다 봤습니다. 글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청을 이어주고 재하청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짐으로써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참 이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 업체, 재활용 업체 하면 주민들이 또 님비 현상이라고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 안양시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체가 적합한 업체가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분께서 안양시에 소재를 하는 업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아니죠. 예.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자격을 확인하시고 네.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시의 이제 한계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공간이 여유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예,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이. 안양시는 땅값이 비싸서 할 수가 없다는 예.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비닐도 마찬가지고 플라스틱도 플레이크나 펠릿 형태로 수출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극세사 섬유라든지 기와 바닥재, 용기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오이스터 에이블이라는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시장님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강남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수거함이고요. 오른쪽은 부산 금정구에서 수거하고 있는 수거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오이스터 에이블이라는 회사는 사물 인터넷 모듈을 활용한 재활용 촉진 보상 시스템 플랫폼 개발 회사입니다. 송파구와 강남구와 함께 협약을 통해 가지고요. 이 수거함을 설치하고 이제 종이팩 분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사업을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요. 그 모여진 캠페인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배출 시민이 앱을 깝니다. 깔아가지고 종이팩에 있는 바코드를 앱에다가 인식시키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거함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종이팩 10개마다 한 3,000원 정도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포인트가 쌓이면은 매일 유업 우유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도시숲 조성에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종이팩은 우유팩, 음료팩, 두유팩, 소주팩 등이고요. 향후에는 플라스틱도 이렇게 분리 배출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는 송파구에서
1,100여 명의 주민이 캠페인에 참여하여서 포인트를 기부하고 그 돈으로 900평에 이르는 장소에다가 나무 459를 심어서 참다숲을 조성한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최근에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해서 도시숲을 조성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도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캠페인으로 자원도 재활용하고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재활용법 수거의 인식 개선도 되고 더불어서 도시숲 조성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참으로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구를 비롯해서 부산, 금정, 서울 송파 몇 개 지자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한 후에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어떤 저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걸 강구해올 생각입니다. 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반드시 확실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통합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공무직이 담당함으로써 법적 위임 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향후 국정과제인 치매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가 학대 직영체제로 가야 하니 정규직 인원 증원과 더불어 치매팀 신설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병 담당자가 보건소별 3명 배치되어야 하나 현재 1인만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타 부서에 비해 여성 인력이 87%로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결혼이 항상 발생하고 있고 모성 보호시간 사용 비율이 높아 업무의 연속성 부족과 업무 과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직장의 여성 근무 환경 또한 개선되어야 하는데 특성상 여성 비율이 높은 보건소 내의 근무 조건과 직장 문화 개선 그리고 보건소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서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삶의 자취와 그 시대상 생활 스토리를 알 수 있는 민속 생활 자료를 향토 민속 자료로 지정 관리하는 것은 옛것을 익히어 새것을 안다는 옹고이 지신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안양시에서도 안양 관내에 산재에 있는 민속 생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토 민속 자료로 지정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잘 전달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안보는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가치로 안보 없는 평화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안보 관련 사업은 자유총연맹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사업으로 통일에 대한 진정과 평화 무드와는 별개로 안보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역사적 현장 체험을 통해 국가 안보의 중요함을 다시금 새길 필요가 있으니 시장님의 관대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쓰레기도 돈이 됩니다.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점검 그리고 재활용 방안을 통해 자원 재활용으로 재원을 아끼며 환경도 보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필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최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 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1,800 공직자 여러분, 정론지필에 혼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 방청 오신 경기실버 포런 여러분, 환경 영양평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산동, 귀인동, 범계동, 평촌동, 평안동 지역구 출신 최병일 의원입니다. 8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3번의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였고 집행부에 미흡한 행정을 보완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최근엔 GS파워 열병합 발전소 개최공사 건축 허가 문제와 매연에 급증하는 12월, 1월, 2월 환경 측정을 제안하였고 고등학생들에게는 완전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복지 확대 방안을 제기하였고 안양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성평등 전문가 제도 설치, 안양 시립도서관에서 특정 도서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 구매는 물론 안양 시민의 이용을 제한했던 일, 시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성 사업을 강행했던 일, 자유한국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안양 시위에 본회의가 늦춰진 일 등을 발언했습니다. 시의원이 된 지 9개월이 되는 오늘 처음으로 시정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 발언에서도 제안했던 내용입니다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사항으로 GS 인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괄 질의로. 네, 제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 2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촌 신도시엔 환경 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GS파워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될지 모르는 GS파워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되는 이상 유해 물질 배출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당시 2014년 10월 7일, 11월 7일 주민공청회가 있었지만 참석자는 각각 90명과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60만 시민 중 참여 인원은 극히 적었고 심지어 주민들이 뽑은 선출직 의원뿐만이 아니라 도시환경위원장님까지도 알려주지 않아 참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전 7대 의원님의 시정 질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인동 주민들은 GS파워 열병합 발전소 개최공사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7대 자유한국당 위원께서도 이필훈 전 시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GS파워 개최공사 건축 허가 반려 요청이라는 집단 민원을 제출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협력 후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이라는 서면 답변까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3일 후쯤 귀인동 반대추진위원회에는 이런 방구도 없이 건축 허가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이는 GS파워와 귀인동 반대추진위원회 협상을 대등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현격하게 와해시키는 행정조치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집단 민원에 대한 서면 회신 내용 중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협의 후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건축 허가를 낸 부분에 주민들에게 말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당시 전 이필훈 시장님과 담당 집행부서에서는 민원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건축 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병합 발전소의 사고들이 심심치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열병합 발전소 가스 누수 사건, 사고 2018년 8월 포천 열병합 발전소 폭발로 1명 사망, 4명의 부상, 2018년 12월 고양시 열병합 발전소 지역 온수관 파열로 발생한 사고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1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더욱이 안양시도 고양시 열배관 사고 현장과 유사한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 열병합발전소 인근에는 주거와 상업지역이 밀집된 번화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와 인근 지역 의왕, 과천, 군포, 시흥으로 열수송간 관로가 안양에만 111km, 도로상으로 이야기하면 안양에서 원주까지의 가는 거리입니다. 기타 지역 포함해서 총 관로는 216km, 안양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가 안양시에서 나아가는 배관, 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천, 제2신도시와 의왕, 백운호수 등 더 많은 곳에 열과 전기를 수송할 예정입니다. 안양 시민들의 발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배관, 누수,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지, 전기 수송을 하는데 실질적인 전자파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것인지, 30여 년 가까이 사용한 노후화된 배관은 교체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타시에 공급하기 위해 배관 이음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는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발전소 증설에 대한 안양 시민의 반대 입장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사가 있었는지, 2호기 중단에 따른 예산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발전 원인을 LNG에서 수소로 대체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네 번째로 안양 열병합 발전소 개최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GS 파워 열병합 발전소 주변 지역의 대기 오염,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후 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을 하며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소음, 대기질, 배견 등 민원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성 있는 투명하고 공개성 있게 검증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안한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안양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 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최병일 의원님께서 참으로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안양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첫 번째, 열병합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열병합발전소 2배 증설 허가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열병합발전소는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 정책에 따라서 집단 에너지 공급을 위해 1992년 운영을 개시하여 현재 약 17만 8천여 가구의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기 운영에 따른 설비가 노후화되어 GS파워에서 2013년 5월 산업자원부에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그해 12월 집단에너지 사업 변경 허가와 더불어 2015년 5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고 6월 30일 산업부의 공사계획 승인 인가를 얻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발전량 2배 증설에 따른 절차 등 문제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신도시 한 중심에 열병합 발전소를 개설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근시, 의왕, 과천, 군포, 시흥 등에 대한 대규모 열과 전기를 수송하는데 안전성은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18년 12월 4일 고양시 백성역 주변에 열 송수관 파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열 수송관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지난 12월에는 시 관련 부서와 GS파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점검과 보강 조치하여 열 수송관과 전기 송전선에서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발전소 증설에 대한 안양 시민의 반대 입장에 대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건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1기 시설 완료 2018년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2기 시설 지금 현재 공정이 23%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으로 발전소 증설 반대 건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2-2호기 중단의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증설 2호기 중단 시 예상 비용은 순공사비가 4,400억 원여 원이고 현재 건축 공장은 23%로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원인 LNG를 수소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연료를 LNG에서 수소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LNG로 발주가 되어 있고 수소연료 사용 변경은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재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변경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 열병합 발전소 개최 사건과 관련하여 안양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안양 열병합 발전소 개최 사업은 2015년 10월 공사 착공을 하여 개최 1호기는 2018년 5월에 완공하였고 현재 개최 2호기 공사 중으로 2021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시설 증설에 따른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2018년 11월 16일 안양 열병합 발전소 개최 사업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2018년 12월 17일 검증위원회 1차 회의 및 2019년 2월 21일 2차 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검증위원회 회의 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인기관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이동 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대기오염도 측정을 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안양시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4기사와 같은 시기 측정 결과 비교시 유사하게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증위원회를 더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GS파워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안양 열병합 발전소 개최사 검증위원회 회의 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진행되는 사후 환경영향 조사에 대기오염 물질 측정 항목에 2019년 1분기부터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의 초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사후 환경영향조사 환경질 측정 시기에 검증위원회 위원들의 측정 참관 및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측정 시기와 지점을 선정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기관의 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검증위원회 지속적 운영으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공개성 있게 검증하여 주민 환경 피해를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후 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을 하며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소음, 대기질, 배견 등 민원의 투명하고 공개성 있게 검증 및 대책에 대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소음 민원은 시운전 및 운영 초기에 있었으나 2018년 11월까지 소음 저감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택 내 창문 개방 시에도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음 발생원을 확인하여 보강 작업을 추가 진행 중입니다. 냉각탑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수증기 발생이 기존 설비보다 대폭 감소하였으며 굴뚝 배견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시각적 불편을 주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 적용할 만한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검증위원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음 등 민원 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고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자 위원들의 의견 조율 및 환경 오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안한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안양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및 사회 경제적 손실은 범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차량 운행 제한 및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미세먼지를 법률상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 대기 배출 사업장 점검 강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지원, 전기 이륜차 구입비 지원, 노후 자동차 상시감시 CCTV 5개소 등 16개 설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회전 제한구역 정비 및 단속 강화,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지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GS 파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사항은 보다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제가 시가 관련 법 또 관련 자문위원들과 검증위원단들과 함께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안양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배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답변 내용 중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네, 나오세요. 최병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시정 질의하다 보니 많이 미숙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1번의 첫 번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 이필훈 시장님께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안양 시민의 민원에 귀를 기울였다면 산업자원부에 가서 안양 시민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대변해 줬었다면 오늘과 같은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와 지역 주민의 고통이 없었거나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시고 GS파워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한 내용 중에 좀 보충할 부분은 안양시 열송수관 관로 현황 배관의 내구 연안이라고 하는 그
언제까지 이 수명이 배관의 수명과 또 안양시의 그 열 송수간에 되는 관로가 전수조사에서 얼마큼 있는지 이걸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번하고 5번을 함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PT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PT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GSO 발전소에 대한 질소 산화물과 LNG 사용량입니다. 2017년과 2018년의 대기 오염도입니다. 측정망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월별 통계 수치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월별 대기 통계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것을 보시면 동안구와 분당구와 강남구의 도시를 비교한 부분입니다. 1호를 보시면 분당구와 강남구보다 부림동이 훨씬 더 많은 대기 오염도가 나왔습니다. 2월과 3월, 4월, 5월까지 안양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연평균의 50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안양이 분당구와 강남구보다 차량 이동률이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림동보다 훨씬 차량 이동이 강남구와 분당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온 수치는 GS 파워의 발전소의 영향일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6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강남구와 분당구가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측정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2017년 12월부터 실시하였고 초미세먼지는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안양시 부림동이 계속해서 1월부터 7월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것 보면 계속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연평균 수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2019년 1월 일주일 동안 대기 환경망을 통해서 조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은 비교 수치가 안양시만이 비교해서 다른 시와의 비교가 안 돼서 이 자료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안양시만 모니터링하면 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실 건지 이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번에 대한 사후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GS 발전소 월별 질소 산화물 및 LNG 사용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2018년 10월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LNG가 43,000톤을 태워서 발생한 녹수의 배출량입니다. 배출량은 15톤에 녹수의 농도는 3.6 ppm이 나왔습니다. 11월에는 12,000톤을 태워서 발생한 녹수 배출량은 5톤에 녹수 농도 3.8 ppm이 나왔습니다. 이는 11월 12,000톤을 태워서 나온 녹수의 농도가 3.8 ppm에 비해 10월의 수치는 43,000톤에 태워 약 3배 가까이 되는 농도를 태웠는데 3.6 ppm이 나온 것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GS 파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본 위원은 몇몇 분의 검증위원회 문제 제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사업자와 집행부서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의문에 대해서는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표를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2호기입니다. 네, 안양 2호기입니다. 제일 밑에를 보면 녹스 농도가 3.6과 3.8 ppm에서 여기에서 3.8 ppm은 새롭게 신설된 2호기입니다. 하지만 안양에 완공이 되면 두 개의 굴뚝에서 3.8 ppm이 각각 나온다는 가정하에 기준치 5 ppm을 훨씬 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 개의 굴뚝에서 나오는 3.8 외에도 인근 도시 개발 사업으로 공급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지금과 같이 3.8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자료와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는 안양시청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을 유발하는 사업주와 안양시가 인근 지역에 측정 장비를 구입하여 실시간 촘촘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 지역을 선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미세먼지를 법률상 사회의 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환경권에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환경을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은 정부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또 기업, 사업주들과 시민들이 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안양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는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장님께서는 환경오염의 주 요인들에 대해 적극적 행정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일 의원님, 그 서면 자료를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즉답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최대호 시장님 즉답이 가능하신지요? 서면? 네, 그러면 최대호 시장님은 최병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의 집행기간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네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시 정책 수립 과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사 일정 제5항 후회권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등을 위해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후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